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어떤 패턴의 인간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인간이 현실 속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독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봤거든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서 새로운 영화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댓글 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수다만 떨어서 정말 별로였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어떤 지적인 토크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대화 내용이 내 기대 이하였다 이런 거겠지? 이 심리가 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를 눌렀는데 이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아니면은 컨텐츠 성격이 나랑 안 맞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죠. 아니면 뭐 내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에 직접 참여해서 사람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도 있죠. 서로의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되게 재밌게 지적 허용을 향유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힘, 영향력 이런 거를 막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읽히죠. 단순히 이걸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사회성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자아가 좀 비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사실 불안이래요, 여러분. 재밌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죠? 대화라는 게. 만약 대화 비슷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재밌을까? 좀 피곤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지식을 탐구가 아니라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그 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듯 지적 허용은 지식 그 자체를 탐구하고 지식이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지적 탐구, 지적 호기심 유형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자아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적 과시, 지적 우열 유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라는 심리학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목표 성향은 전전두엽에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달 목표는 자기 개발, 깊은 이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수행 목표는 나의 역량을 입증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얻거나 타인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하게 될 경우 개인이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똑똑한데 효율까지 좋은 기업이 원하는 만능 인재처럼 들리네요. 학업에 대한 태도로 예를 들자면 숙달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인데 수행 목표는 기말 시험에서 A뿔을 받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숙달 목표는 데이터 분석에 능숙해지고 싶다인데 수행 목표는 매출을 20% 증가시키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숙달 목표는 조금 더 성장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있고 수행 목표는 성과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죠. 여러분은 어떤 경향이 더 강하세요? 전 숙달 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숙달과 수행 둘 다 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어 보이죠. 연구나 창작, 뭐 기술 향상 이런 거에는 숙달 목표 성향이 조금 더 요구될 것이고, 반대로 뭐 눈에 보이는 빠른 성과나 호흡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에는 수행 목표 성향이 조금 더 요구되겠죠? 그럼 제가 초반에 말한 그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은 수행 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건강한 수행 목표 성향이 아니라 문제적 수행 목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수행 목표 성향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대부분 다 좀 그렇죠. 외부 평가를 동기로 삼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나 수행 목표 성향 중에서 불안이 높고 실제 능력은 부족한데 지적 우위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은 그런 유형들이 있대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형의 사람들인 거죠. 이 문제적 수행 목표 성향을 심리학에서 수행 접근과 수행 회피로 나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딥해지지 않을까?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통틀어서 이거를 문제적 수행 목표라는 명칭을 쓸게요. 이러한 문제적 수행 목표 성향은 좋은 성적을 받은 척, 어떤 지식에 대해 아는 척 하고 싶다. 또는 실제 학습을 하기보다는 지적여 보이는 이미지 관리에 집중을 하거나 남들보다 우월한다 라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분류와 판단으로 우월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문제적 수행 목표가 활성화될 경우 전전두엽은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남의 실수를 지적할 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지식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지식을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와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문제적 수행 목표가 활성화될 경우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빛내줄 장신구로 기능해야 하는데 지적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평화롭거나 모두가 동등한 대화의 장에서 이 사람들은 인지적 불안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수행 목표가 활성화될 때의 보상 회로는 내가 남보다 잘했을 때, 비교 상황에서 이겼을 때, 평가나 순위나 인정이 명확할 때 충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평화로운 토론장에서는 서열이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평가와 지적 또는 과시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그걸 통해 자신의 지적 우위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건 사회성의 부재라기보다는 불안 상황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무너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경쟁이 없어지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기준이 사라져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평가를 동반한 지적 우열 가리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방식 외에는 스스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는 자아 안정성이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는 성취 목표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 골은 내가 이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성공 또는 실패로 판단하려고 하는가에 가깝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시험을 봐도 어떤 친구는 내가 이걸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걸로 성공을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내가 남보다 잘했는지로 성공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 성공의 기준이 바로 숙달과 수행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입시 환경은 어때요? 내가 남보다 잘했는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 경쟁. 이러한 수행 목표 경향이 강하죠.
실제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행 접근 성향이 숙달 목표 같은 다른 목표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는 높은 성적 또는 평가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목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 목표 지향성의 발달을 다룬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숙달 목표보다 수행 목표를 더 강하게 지닌 경향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거나,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 패턴이 내적 흥미보다 외적 평가, 보상 수준의 동기, 외부 기준의 중요성을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어떤지도 조금 찾아봤는데, 평등이나 개인주의 가치가 강한 서구권에서는 숙달 학습 지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공동체주의나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수행 성과 지향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 경향성을 측정한 것이라서 개인 차이나 학습 맥락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한국인의 높은 불안에 대한 이 영상에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인들이 토론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정해진 정답을 암기하는 것에 몰두하는 전반적인 한국의 교육 과정의 영향일 거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교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두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분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전형적인 사립기숙학교의 인문학관 교실 이미지로 둥근 원형 테이블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으로 의자가 놓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분은 이거를 리더를 위한 교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렬로 배열된 여러 개의 책상과 의자가 선생님이 서 있는 칠판을 향하도록 놓여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분은 이걸 노동자를 위한 교실이라고 불렀어요. 워딩이 좀 세죠?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교육 환경이 인생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란 중재자이자 안내자가 되고, 또 그 원형 테이블에서 벗어난 앞쪽 개별 테이블에 따로 위치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원형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은 함께 앉은 동료들과 비판적 사고와 협력, 의사소통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닌 학교처럼 모든 학생들이 일렬로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교실 환경은 단방향의 학습 흐름과 에너지 교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래서 학습이 이렇게 단방향으로 이어지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준 동일한 정보를 다운로드하기만 하고, 가끔 손을 들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유기적인 사고나 협력 또는 창의성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시기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좋은 노동자로 만드는 정신입니다. 암기를 반복하고 ABCD 이 선택지 시험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육 환경이 어떻게 극적으로 다른 결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댓글에 현실적으로 원형 테이블 환경을 구축하기엔 공립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목표 지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교실 구조뿐만 아니고 평가 시스템이나 교사의 피드백 방식, 문화적 가치, 경쟁 강도,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분이 예시를 든 그 원탁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연간 학비가 7만 달러래요. 7만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현재 환율로 약 1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흥미를 느꼈던 댓글 중 하나는 이건데요. 저 사진 속 같은 학교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중재된 토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말 바로 티가 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개념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못한다. 본인이 절대 믿지 않을 생각을 검토해볼 의지도 전혀 없다. 자기 세계관과 어긋나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분노한다. 이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 원탁 토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경우 수행 목표 경향이 강한 교육 방식의 배경에는 대학 입시 단일 게이트 구조, 표준화 시험 비중, 또 매우 높은 실패 비용 등이 있다고 해요. 제가 태국에 살아서 이걸 조금 더 많이 느끼긴 하는데 진짜 한국 사회는 좀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강하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좀 높은 완벽주의 성향을 띠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유독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막 자기들끼리 뭉치고 정보도 막 엄청 활발하게 공유하고 서로 막 밀어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거기 가서도 서로 계속 경쟁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 이런 협력 자원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신이 또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또 악용하거나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겠죠. 정답이라고 불리는 삶에 남들보다 먼저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주류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회 속에서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는 하죠. 이렇게 정답이나 성공 같은 하나의 키워드만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 비판적 사고나 고차원 추론 같은 특정 인지 능력을 훈련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신경회로의 활성도가 낮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댓글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인지적 유연성이 낮아서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전전두엽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기질과는 별개로 이게 안 쓰면 특정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기도 하지만 다시 훈련하면 또 이 관련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약간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런 전전두엽의 인지 기능이나 특히 작업 기억과 의사결정 능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제가 이전에 만든 이 사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고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강도 높은 업무 환경과 근무 시간은 매우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경쟁과 비교를 심화시키는 입시 문화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이게 약간 악순환의 굴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숙달 목표 성향은 전전두엽을 연결과 창조에 사용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것에서도 패턴을 읽어내고 이론을 접목하는 고차원적 추론을 한대요. 이 고차원적 추론이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단순한 기억이나 회상 또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래요. 정보를 의미 있는 전이 가능한 통찰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고차원 추론의 핵심 요소에는 새로운 상황,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 평가,
창출 및 지식 적용, 그리고 메타인지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AI 시대가 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필요성이 늘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저는 AI 시대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AI는 정보를 나열할 뿐 맥락을 읽고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고차원 추론은 아직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네요. 이건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 추론을 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과시하는 행위는 AI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나열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하는 것에 그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 세상에 실존하는 정보나 지식을 더 많이 하는가 모르는가로 지적 우열을 가리게 된다면 사실 AI가 인간을 아주 가볍게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AI 언어가 이 고차원적 추론을 넘어서는 단계가 올까? 당연히 오겠죠? 인간은 어떻게 될까?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고차원적 추론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하기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할게요.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블룸의 분류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어 자료들도 나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고차원적 추론은 뇌의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모하는 작업이지만 그 결과로 얻는 아하 모먼트는 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숙달목표 성향은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 개입이나 평가나 판단이 없이도 지식을 향유하는 것이 자생될 수 있는 구조죠. 숙달 목표가 활성화될 때 전두엽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무언가에서 새로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때 쾌감을 느끼고 지식의 높낮이를 따지기보다 지식의 확장성에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사유의 확장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관점을 가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숙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내 의견을 보태면서 함께 성을 쌓아 올리는 것 자체에서 좀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지적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길고 지루한 예술 영화를 참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지식의 확장성을 고려하신 거겠네요. 반면 문제적 수행 목표 성향의 높은 불안은 전두엽의 고등 사고 기능을 억제하고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대화를 장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깊이 파고들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이분법적 분류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평론가님이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화 평론가면 영화 평론이나 하지 무슨 역사 얘기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그래서 평론가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한 개체의 특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집단과 범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한국에선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특성이 어디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성별이든 계급이든 지역이든 나이든 일단 그게 편해서 그렇거든요. 뇌의 인식 과정을 보게 되면 개별적인 것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양도 필요하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성별이 뭐야? 계급이 뭐야? 이렇게 따지면 간단하거든요. 교양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굉장히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 지적 게으름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뇌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복잡성을 피하고 정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는 종종 편향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부정확한 판단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 예가 바로 개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고정관념을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뇌 입장에서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효율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래요. 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이 이름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인지적 게으름이 어떠한 지적 우위를 확보하고 싶은 욕구와 결합되면 단순히 어떤 효율을 위한 게으름을 넘어서서 한 객체를 봤을 때 A는 고상한 것, B는 저급한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우월한 집단에 속한다는 선민의식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미쳤죠? 심리학에서는 선민의식을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해석하기도 한대요. 나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걸 제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고, 인지적 태만을 통해 그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의 작업물을 소비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대중예술이나 상업예술을 폄하하며 급을 매기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지식이 남들보다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다양성을 소화할 뇌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권위 있는 대상이나 작품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의미를 뽑아낼 수 없는 빈약한 능력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 범주화는 인지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불확실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내가 우월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은 즉각적인 보상감을 주죠.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약화된다고 해요. 복잡한 것을 견디는 능력이 낮아지고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되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토론이라는 것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인사이트나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좀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취향이나 지식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 가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전복되거나, 또는 이 유형의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정의하는 그 취향을 자신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하게 되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겠죠? 이러한 불안과 결핍에서 기인한 지적 과시의 다른 이름이 곧 지적 태만이자 무지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죠. 이번 에피소드 관련 자료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홍대병, 예술병 같은 이름을 붙일까 이해가 됐어요. 문제적 수행 모교 성향이 강하면서 어떤 선민의식이 있는 그러한 예술가들을 보신 거지. 근데 예술을 전공한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적 허용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솔직히 허세 있습니다. 저 스포티파이 쓰고 재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취향에 급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취향이 왜 우위를 따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논문 쓸 건가? 영화든 음악이든 어떤 예술이 되었든 자기 입맛대로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걸 좋아하고 너는 그걸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 트렌드, 컨텐츠 트렌드, 이게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 위주로 변하면서 이런 지적 허용이 충만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적 수행 목표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일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좀 다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 피드에 뜨는 어떤 랜덤 컨텐츠들의 댓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 컨텐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표면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경향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불안과 직결된 문제라면 호주처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수행 목표 성향이 약간 문제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소셜미디어가 기업이나 브랜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익 창출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높이고, 그것은 인지 자원을 자신만의 관점 형성을 위한 비판적 사고가 아닌 자기 방어를 위한 타인 공격, 빠른 판단과 평가를 통한 우열을 가르기로 이어지게 하죠. 이렇게 불안이 높고 자아가 불안정하면 나와 다른 것, 나와 아주 먼 것, 아주 새로운 것들에 대해 재고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문장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정답은 없다. 관점만 있을 뿐이다. 였어요.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기존에 있던 주장이나 가설이 전복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전부라고 믿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거죠. 저 또한 다양한 관점이 공유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인프라의 지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 또한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가진 저와 다른 여러분들의 관점을 듣는 일이 요즘 저의 사사로운 즐거움이라서 인프라 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인용 논문이나 자료 이름을 확인하긴 하는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영상 내에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댓글로 정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